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은 뭐 보합 정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 오르는 듯 했는데 글쎄요. 그래도 코스피 2,400은 넘어섰다 이렇게 오늘 돼 있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2,400선은 회복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게 오늘 장이 아닌가 싶은데 갈 길 먼 주식 시장 그리고 경제 세 분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지금 2분기에 아주 역대 사상 영업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나눌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네. 됐죠. 일단 속보가 나온 거 보면 2분기 매출이 35조 9천억, 거의 네. 36조에 달하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3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영업이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이 오히려 좀 더 높아요.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좀 높은데 네. 요건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역대급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 글로벌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네. 겁니다. 글로벌이 5.3%가 줄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거의 10% 정도 줄었습니다. 예. 9% 정도 줄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차량 적체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저기 이제 뭐 해외 시장에서 한 4% 정도 줄어서 평균 5%인데,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은 등수에 자꾸 비교를 하는데 70점 맞던 애가 80점 맞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네. 등수는 좀 떨어졌어요. 네. 좀 문제가 좀 쉬웠다. 환율 효과 때문에 좀 쉬었다라는 점인데 어찌됐든 역대급 이익을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인데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숙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생산 라인이 참 더디게 가서 지금도 뭐 현대차 주문하면 1년 걸리네, 1년 더 걸리네 막 이러는 시점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나온 건 아주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무적인 게 딱 40분 반영하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주가로는요? 네. 반짝 플러스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걸었었죠. 끝날 때.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이게 시장의 심리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실적 잘 나왔다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의 특성은 딱 그겁니다. 실적 잘 나왔어 우아하고 환호해서 네. 보통 이제 미국 시장처럼 그대로 반영해서 네. 주가가 뭐 7% 8%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피크아웃 이거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음 분기 때는 환율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판매량이 이대로 될지 아니면 들어가는 원자재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피크아웃 매도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수급으로 매도한 쪽은 개인밖에 없습니다. 아. 네, 외국인과 기관은 네. 매수를 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제 바람은 네. 좋은 걸 좋게 좀 받아들이자라는 심정이 가장 크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용 중에서 일단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별 관련돼서는 유럽만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근데 하반기에 지금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생산량을 17%에서 19%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다른 메이커들은 못 따라옵니다. 여전히 전기차 라인 같은 경우 특히 일본 쪽에서는 지금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간신히 만든 라인업을 약간 스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반사익은 충분히 누릴 것이다라고 네. 보다 보니까 괜찮고요. 특히 이번에 제네시스 엄청난 5%대의 점유율이라고 하게 되면 높은 점유율을 네. 여전히 끌고 가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 전기차 라인업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아이오닉 5부터 GV70 EV죠. EV 라인까지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 괜찮고 또 7월 달부터 아이오닉 6 이제 예약 주문 들어갑니다. 예. 하고는 싶은데 네. 예, 와이프가 이길 허락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쪽 선전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오고 있는 SUV 선전하고 있고 네. SUV는 이제 거의 50%대 비중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아서 환율 효과가 더 가세가 됐다고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한쪽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생산될 라인업은 뭐 훌륭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주가는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좀 따라오지 못하는 네. 상황이고요.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제 딸내미한테 이제 주식 교육 시킨다고 네. 현대차를 좀 사준 기억이 있는데 예. 23만 원대에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18만 18만 원대니까 네. 아직 좀 몇 달 되었는데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는 좀 부진하다 이런 차원이고요. 네.
뭐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번 실적을 보고 느끼는 거는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급이 안 맞으면서 나오는 현상이 뭘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던 것이 저가형 차보다는 이제 고가형 차로 집중을 하게 돼 있다. 네. 같이 밀리는데 어차피 비싼 차 만들어서 이거 살래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완성차들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공급 사이드의 그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1년이고 1년 반이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싼 차, 비싼 차 뭐 가릴 게 아니고 일단 차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급하는 쪽에서 키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좀 이번 실적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서 또 라인업 말씀 주셨지만 이 새로 나오는 뭐 그랜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사전 계약 없이 기존의 그랜저 모델 샀던 사람들도 벌써 3만 명이 신청을 했다는 정도로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숫자와 지금 주가가 좀 상관관계가 좀 약해서 그렇지 앞으로 하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기아차 실적에 대해서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실적도 나왔잖아요. 나쁘지 않았죠? 테슬라 깜짝 놀랐는데 예.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히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매출이 2분기 매출이 네. 작년에 189억 달러였어요. 근데 네. 이번에 169억 달러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변화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 1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잘 이익이 안 났고 보조금을 받아서 당기순이익으로 끌어왔었던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이런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매출이 줄어도 이익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신생 기업이잖아요. 공장 막 중국도 짓고 미국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비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컸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용 부담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출이 일어나도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고민하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달에도 몇 번씩 자동차 가격을 올리잖아요. 네. 이번에도 분기에 벌써 몇 차례 금리를 이제 삭가스를 올림으로써 부품 가격이 올라가 보면 바로바로 전이하는 무슨 라면 회사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이를 해버리니까 저는 현대차도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김윤석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사이드 우위인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거기에 지금 적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첫 모델을 테슬라가 보여줬고 많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이 모델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내피셜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주가 반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에까지 보게 되면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네. 강보합권 1%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예. 1% 1% 정도. 네. 예. 저희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이게 갑자기 욱하는데요. 예. 근데 테슬라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가 더 변화가 좀 가세가 될 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생산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기가팩토리 베를린 짓고 거기다가 텍사스까지 들어왔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하다 보니까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한 주당 1,000대까지 수율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 생산 능력이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되지도 얼마 안 된 회사가 라인 벌써 다 깔고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200만 대 생산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연간 목표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는 족족. 그러니까 즉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이 테슬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대로 다 판매량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좀 기대가 된다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사이버 트럭인데요. 이게 2023년도부터 인도한다고 합니다. 벌써 저희는 컨셉 모델만 봐서 저거 가는 차 맞아? 싶긴 한데 이쪽에 대한 벌써 이제 양산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이쪽도 또 하나의 라인업이 갖춰가는구나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 FSD 그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베타 버전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베타 버전이 미국에서 올해 이제 실행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상당 부분 기술이 올라왔구나라는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테슬라 관련주 뭐 작은 중소형주 말고요. 어느 정도 지금 성과 내서 나오고 있는 국내 업체들 중형급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챙겨봐야 된다.
라고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테슬라의 그 리스크하면 가장 큰 게 오너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저 트위터 인수 안 한다고 그랬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았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자동차 사업에만 전념할까요? 뭐 제가 보기엔 자동차 사업과 함께 뭐 우주 산업 같은 거는 뭐 본업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같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진출 여부를 타진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스페이스 X로 대표되는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뭐 반면에 이제 뭐 트위터 인수도 이번에 결국은 끌다가 안 해 이렇게 했는데 소송에서는 약간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떤 뭐 굉장히 뭘 이제 주고 나서 끊어지든지 네. 아니면 뭐 억지로라도 인수를 하게 되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비트코인은 뭐 많이 갖고 있다가 75% 정도 팔았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기 그때 예측이 나올 때는 며칠 전에 한 6천억 정도 손해 봤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많이 손절했으니까 더 이상 큰 변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건가요? 그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또 그 루나 관련해 가지고 네. 머피트 등 몇몇 그 거래소에 압수수색이 좀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 악재가 터지면서 조금 뭐 됐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본업에 좀 집중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BYD가 지금 이제 2분기 동안에 중국에서 전기차 64만 대를 팔면서 네. 테슬라가 2위로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이제 5위를 지키고 있고요. 네. 테슬라가 57만 대를 팔았고요. BYD가 64만 대를 팔았다라는 점을 보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뭐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피면서 좀 다져가야 될 입장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하고 현대차 뭘 투자할까 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전 현대차 하겠습니다. 현대차? 네. 이유는? 아무래도 완성차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비교 우위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YD는 없습니까? 네. 그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반. 반반? 테슬라 5, 기아 5 하겠습니다. 100만 원 있으면 50, 한다? 네. 기아예요? 현대도 아니고. 현대가 현대? 기아로. 기아로. 기아로 하겠다? 기아로. 네. 기아로. 이유는? 같은 성과를 보여줄 때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 나오면 또 나올 텐데 내일 또 실적 나오고 똑같이 비슷하게 피크아웃 얘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 예. 같은 성장 속도가 더 크다, 판매량이 더 두드러지게 나온다라고 하게 네. 되면 형보다 아우가 더 훨씬 더 잘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로만 얘기하면 좀 괴로울 수도 있는데 방금 우리 현대차랑 테슬라의 이 분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금액이 비슷해요. 그러게요. 3조. 3조 네, 내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조 9,7천억이 네. 2조 9천억이고 현대차가 3조 800억 정도 네. 순이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1,000조고요. 네. 현대차는 40조거든요. 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3조 가까이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25배 차이가 난다.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낫다. 계속 더 많이 벌 거 아니냐 이런 자리도 있지만 아까 우리 차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전기차에 이제 뭐 내연기관차 침투율은 계속 올라갈 텐데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테슬라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5나 EV6가 훨씬 많이 분기에 팔렸고 이런 현상들 감안해 보면 물론 미국에서는 75대 9 정도의 뭐 점유율 차이가 나곤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이제 우위성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현대차를 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26년까지 5년 동안 반도체 기업에 340조를 투자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워딩을 하면 이제 투자를 유인하겠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라는
투자라는 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게 340조가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굵직굵직한 삼성 반도체 오늘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를 가서 이제 그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쪽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네. 게 정부의 이제 발표입니다.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은 10년 계획짜리도 있고 5년 계획짜리도 있는데 5년 계획짜리 이제 현 정부 내에 이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것은 340조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각종 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제라든지 네. 이런 쪽들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인프라는 나라에서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인력을 키우기 위한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산업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낸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이제 봤을 때 이런 거가 일단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칩4에 네.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 8월 말까지 미국에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칩4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변수가 지금 이제 상존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뭐 청주 공장에 대한 투자를 다시 심사숙고할 정도로 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투자를 일단은 스스로가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이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네. 이제 우리 산업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은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숫자상으로 일어나는 거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거리가 이쪽 업계에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저 미국 쪽도 반도체 분위기 괜찮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가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주가는 뭐 그쪽과 우리는 차이가 많은 거고 저희는 거의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냥 그 중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네.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없어서 뭐 투자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지금 340조면은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한 68조, 70조 정도 되죠. 네. 예, 삼성전자가 한 해에 투자하는 게 이 정도쯤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같이 합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는 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어떤 의지는 보여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커가고 이럴 때 어느 정도 어떤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커갈 때 먼저 세팅이 돼야 될 게 이런 규제가 좀 많이 제거가 돼야 어느 정도 마련된 계획대로 그대로 또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뒷받침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좀 훈풍이 불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그 반도체 섹터에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주겠다고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좀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가 되려면 거의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이제 명제가 좀 네. 붙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갈림길에 있고 또 장이 지금 바닥에서 뭐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약간 유사합니다만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들이 일단 가장 좀 외국인들의 좀 손길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예.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는 물론 정부의 이런 뭐 대규모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염두에 둔 좀 발빠른 선심에도 있었겠습니다만 업황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진짜 다시 뭐 겨울이 돌아왔다든지 네. 이런 멘트가 좀 반박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아까도 잠깐 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칩4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네,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눈치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위험성은 없나요? 지금 이제 대만과 일본은 칩4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네.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미국이 8월 말까지 통보해달라고 우리 쪽에 이제 얘기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외교부와 관련 업계에서 지금 심사숙고에 들어간 거죠. 네.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미국은 상하원의 각각 법안을 두 가지를 이제 통과시키고 하원 쪽은 좀 페미니스트 쪽이기 때문에 그러다 치더라도 상원 쪽에서 이 법을 이제 곧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의회와 이제 정부가 이제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뭐 통과를 시키는데 좀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풀어줬던 게 중국과 10년 투자를 안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네. 의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10%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막대한 어떤 그런 생산 기지와 수출의 어떤 연관성이 있고 더군다나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시 공장이 굉장히 좀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노광 장비를 넣는 안 넣는 데 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와 뭐 미국과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투자가 끊기게 된다라면 네. 더 이상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된다라면 그 공장의 이제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가 수혜를 좀 톡톡히 볼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둘 다 좋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제가 결정권자라도 쉽게 지금 결정 못할 것 같습니다. 14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이 많죠. 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 중요한 교역 국가고 그리고 이 결정이 다른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참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냥 그러면 또 미국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70%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목소리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소리. 아. 우리는 뭐 다른 거 충분히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네. 하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중립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보이면서 두 라인들을 다 살려놓는 게 가장 경제적인 이득에 그나마 갑질 좀 해야죠. 이런 때는. 분위기가 그걸까 싶기는 한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우리가 교역량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반도체뿐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자동차 얘기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도 중국에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점유율이 상당히 낮죠. 네. 예, 뭐 한 자릿수 지켜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예. 예,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삼성 뭐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점유율이 뭐 1% 정도 내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지만 예. 희한하게도 그 찾는 어떤 뭐 차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뭐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 약간 좀 선택을 못 받고 있는 듯한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도 보이지 않게 뭔가 규제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점유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게 포기하고 그냥 뭐 미국으로 붙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교육 규모로 봐서는 사실 미국보다도 약 50% 이상 더 많이 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보면 그 뭐 반도체나 자동차 말고도 끼어 있는 나머지 산업들을 고려해 보면 심각한 고민을 8월 말까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얼마 전에 나토 회의 가가지고 뭐 경제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한 발언들을 좀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뭐 손절이라는 개념을 좀 치는 건 좀 아니지만 네. 중국에 언제까지 수출하면서 먹고 살 거냐 이제 이런 논리를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봐서는 미국 쪽에 이런 치포라든가 또 이번에 옐런 장관이 와가지고 뭐 제안했다고 하는 러시아 원유 상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국의 방향성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죠. 아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그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정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대차 공식적으로 밝힌 게 사드 사태 이후에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 사드를 네. 언급을 했었고요. 네. 우리가 한한령이라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K 뷰티가 우리 게임 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런 무너져 내렸던 네. 중국 공식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런 것들 공식화한 적이 없는데 이쪽 관련 생태계들이 크게 지금 타격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중국이 관영통신을 통해서 일부 이제 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발언 규모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운 것 네. 같아요. 일단 딱 보죠.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 한마디 자체가 우리가 막 가지 말라 이거보다 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게 참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장으로 돌아와서 2,400을 회복했는데 우리가 3,000 이상의 맛도 봤기 때문에 2,400까지 오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많이 네, 했어요. 많이 그래서 했습니다. 올랐구나. 그래서 올랐구나.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더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게 오늘 2,400을 넘었다고 해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일단은 증권가에서 보는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네. 2,450에서 2,500선까지는 상단을 좀 열어놓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300에 대한 처음에 이제 2,300으로 향할 때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2,300은 더 이상 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네. 상승은 그러니까 바닥을 다진 거와 상승은 다른데 일단 바닥을 다졌다는 쪽에 무게 중심이 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도 이제 한 200만 주 샀죠. 네. 어제는 이제 어제 그제 이틀 팔았지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어찌 됐건 바닥을 좀 잡은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네.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2,400에서 2,500까지는 순환매로 다 올라온다라고 봤었고 지금 그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지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남았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 금리 인상, 다음 주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금리는 오늘 밤 9시 좀 넘어서 네. 그때쯤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은 0.25 정도인가요? 0.5 0.5 정도 0.5 네, 한대요? 50bp 정도로 지금 시장 가이던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그 경제 체력이 그 정도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근데 그거 안 하면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50bp 이게 시장 가이던스는 50bp가 네.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달러 강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나온 후폭풍이 좀 두려운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럽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50bp는 일단은 미국의 금리 기조를 따라가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도 걱정해야 된다는 점이 정말 요즘은 주식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예전에는 미국장 보고 우리장 보면 됐는데 미국장, 유럽장, 뭐 아시아장 다 둘러보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건데 다시 우리 장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도 조마조마해요. 그 장 초반에 오르면 아이고 뒤쪽으로 가면 또 훅 내려앉는 거 아니야 걱정. 오늘 같이 2,400을 넘으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될라나 이런 걱정.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원래 주식은 걱정입니다. 네. 걱정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무주식이 상팔자 이럽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요즘 또 시장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첫 번째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 네. 이 모두가 한때 저희가 잘 나갈 때 3천선 막 들어가면서는 하루에 거래량 막 44조, 거래 대금 40조까지 넘어가면서 폭발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해봐야 7조에서 5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엄청 빠졌어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거래량과 모두 다 이게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기는 좀 힘든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나스닥은 돌아섭니다. 예, 이쪽은 같이 거래량마저 돌아서면서 좀 움직이는 게 탄탄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저희랑은 좀 차이가 있죠. 어.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예탁금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는 계속 쭉쭉쭉 밀립니다. 네. 보니까 53조 5천억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한때는 그랬거든요. 이제 주식 살려고 돈을 막 넣다가 지금은 개인들이 매도하는 날 그 다음 날 한 이틀 뒤 보게 되면 출금을 합니다. 네. 그만큼 주식의 시장에 남아 있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 내가 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까지 주식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정리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지금 현실은 제대로 된 저가 매수의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거 해봐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혀 뭐 매수의 주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고요. 결론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하거나 선물 매수가 들어왔었을 때만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할 때 이게 진짜 와 한국 시장이 싸니까 들어왔느냐? 네.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공매도했던 부분들이 쇼 커버링 되는 아. 현상들이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주식형 펀드 자금에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신규 자금들이 유입되는 게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는 조금 못 가고 있다는 게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이다라는 걸 뭐 느끼거나 아니면 또 대부분의 뭐 언론사라든가 증권사에서 이제 본격 상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은 사실 이미 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설프레할 때 사실 제가 뭐 최근에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6월 말에 나왔던 7월 달에 대한 시장은 2,400 죽어도 못 넘는다였거든요. 근데 뭐 월 중에 2번이나 이제 넘어왔어요 결론이. 근데 뭐 남은 한 일주일여 사이에 얼마나 더 위로 갖다 놓고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뭐 시장에 대한 뭐 저희들도 이렇게 시장이 어떻습니다, 뭐 바닥입니다,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방송에서 뭐 유사하거나 좀 다른 논조로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이 취합을 하시되 뭐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그 많은 얘기들이 뜻하는 바의 평균값에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장 같은 경우도 뭐 더 못 갈 겁니다. 아니면 더 큰 하락을 위한 잠깐의 그냥 그 안정세, 뭐 약간 좀 뭐랄까요, 일시적인 두통약 먹고서 머리 아픈 게 약간 잠깐 가신 정도, 그 정도로 보는 시각이 사실 많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이런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보단 좀 옹골찬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 8월 정도, 한 중순 정도까지는. 네. 제가 세 분께 늘 그거 여쭙잖아요. 바닥이 어딥니까? 근데 바닥이라는 것은 뭐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구간인가 아니면 바닥 밑에 이렇게 지금 뭐 비 오고 이러면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남아 있는 건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고요. 저는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렁물렁했던 이제 불안했던 바닥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2,300개고 내려갈 때 바닥이 없다가 이제 바닥이라는 게 처음에 일시적 이제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계속 불안했죠. 싱크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용 리스크겠죠. 한번 툭 건드리면 푹 빠질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만 그 위에 지금 저는 콘크리트가 좀 다져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견고해져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한 가지 오늘 좀 특이한 기사가 나와서 좀 보면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지금 53조까지 53조대까지 빠졌잖아요. 원래 올 초만 해도 60조대를 유지를 했는데 거액 자산가들이 주식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에 눈을 돌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개인들의 순매수 채권 규모가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6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사이에 벌써 2배가 넘었고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 이제 회사채 AA-가 4%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에는 어떤 채권 시장이라는 대체제가 없었던 시장에서 대체제가 있는 시장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의 흐름들도 보면 종합적으로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세 차익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세를 노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3년짜리를 4%를 사면 3년 뒤에 연 4%씩을 받는 거죠. 3년을 근데 거기다 돈을 묶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복잡하죠. 그걸 이제 듀레이션을 짧아서 끊어치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보면 연 4%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묶어놓더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4% 가져가겠다 하면 그렇게 연 판단하는 4%씩 거예요. 받는 거죠. 그렇죠. 연 4%니까 4, 30이네. 12%네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안정적인 4%가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러네. 3년 동안 내가 해서 12% 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 이건 확실한 거니까요. 만기까지 가져가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만기까지 보통 보유를 안 하거든요. 만기까지 보유를 안 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걸 자꾸 끊어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개인들은 만기까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엔간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심정으로 가신 건데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같은데 무슨 특판 상품들 막 글로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갔을 때 또 한번 가던데요. 주식시장. 그렇죠. 여기가 되게 미묘한 구간이죠. 약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특판 5% 딱 써 있는 거 보고 예. 내 계좌 마이너스 20% 보면서 예. 차라리 저런 거 1, 2년만 더 있으면은 수익률 되니까. 예, 정리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이런 때가 오히려 시장에 변화가 나온 때가 더 많았다 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갈피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근데 그런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주식을 하면서 오히려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네. 그게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따져봐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즉 아. 쉽게 말씀드리면 시도는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미국의 금리의 어떤 상승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경기 체력들을 충분히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침체가 아니라 둔화가 약간 되는 정도 여기서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타진하는 구간이 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출렁이는 횡보를 어느 정도 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 선호도에 따라서 예.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좀 아예 중기가 아닌 또 아예 장기까지 본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대 들어와서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얼만큼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차이는 좀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가는 그 상승장이 아니더라도 그 반짝이라도 유의미한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포인트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 투자가 위주로 해서 뭐 지금도 사실 오늘 같은 날 한 3천억 정도 파셨어요. 예. 아깝죠. 생각해보면 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 더 반등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먼저 팔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면서 속마음은 뭐냐면 개인들이 팔아야지 지수가 올라간다 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뭐 지금 사실 시장에서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덴나이스인가요? 그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기술적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 얼마 전에 얘기한 거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한 20% 이상은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엊그저께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내 생애 최악의 하락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공포스러운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올라갈 때마다 이제라도 이제 줄여야지 이렇게들 생각들을 네. 하고 계신데 이런 틈새 물량 공백이 있거나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포기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열심히 모았던 단계와 그 사이의 갭이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한 2,600선 정도 부근까지는 예. 그 2,600 전까지 올라가봤자 개인들이 팔아 실익이 없는 단계나 네. 웬만한 뭐 주력으로 사셨던 분들은 매도를 못하는 단계일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밑에서 좀 샀다 팔았다 열심히 했던 분들은 매매가 가능하나 2,600 정도까지 기다렸다 그 이상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네. 바로 그 아래 단계까지만 반등이 허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떠나셔서 그 주식장으로 안 돌아오고 채권이나 아니면 특판 상품으로 가시는 분들 보면 과연 이분들이 익절을 하셨을까? 손절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액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뭐 세 자릿수의 억대 있으신 분들이 그 중에서 내가 한 20% 주식을 했었다라고 보면 그 20%에서 지금 한 뭐 50% 깨졌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오히려 전부 다 채권으로 가는 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서 30, 40% 깨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특판 예금으로 간다?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을 바라보고 기관을 바라보는 것들 플러스 거액 자산가들이 이렇게 물량들이 확확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 대상으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이제 일반적인 개인분들이 가기에는 조금 현실성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또 변수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 증권 시장에 이 코로나의 영향 지금 아직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악재가 계속되니까. 네, 일단 이 부분이 솔직히 많이 놀란 거죠 시장도. 네, 네. 처음에는 확진자 늘어난다 싶었더니 계속 더블 되다가 네. 이제 뭐 7만 명대까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약간 좀 당황하는 국면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그러면 그동안에 반대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갔었던 뭐 테마주나
이쪽에 좀 수혜가 받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뭐 백신 거기다가 진단키트 이런 쪽은 벌써부터 주가는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쭉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확진자가 더 앞으로 뭐 10만 명대 근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네. 폭발적으로 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의 동향들이 아직은 약간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빨리 갈까? 더 빨리 확진자가 늘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충격을 줄까 안 줄까는 거리두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타격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예전에 비대면 온라인주 쪽으로의 빠른 어떤 태세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이지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 관련된 쪽에서 잠깐만, 저 메가 MD라는 데는 오늘 상한가예요? 네, 뭐 YBM넷 이런 관련된 종목들 약간 온라인 교육 관련. 아, 온라인 교육 관련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또 대비하는 분들도 있는 거네. 오늘 그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조금씩 매기는 들어옵니다. 아. 그쪽으로 이제 너무 확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매수자가 들어오는 건 보이는데 아직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게 거리두기 운동은 아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괴리는 좀 나오겠죠. 거기서 앞으로 확진자 수가 발생하는 부분들의 어떤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과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의 확산은 좀 더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휴가가 몰려 있잖아요. 7말 3초라고, 7말 8초라고 그래서 예. 전부 강원도, 제주도 이게 휴가지에 가보면 또 도시 한복판처럼 바글바글하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또 다시 이렇게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학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 휴가지에서 온 다음에 이게 창궐이 돼버리면 또 이제 학교들 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 교육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또 중국도 이게 더 커지면 또 셧다운 얘기 나오고 봉쇄 얘기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전과는 좀 다른 판사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그 변이에 따라서 더블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있긴 했었고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시 또 주가가 좀 많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긴 하는데 네. 방금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정부의 방역의 근간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책임이 좀 덜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개인 자율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를 닫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예상 나오는 게 9월 달 정도에 한 28만에서 30만 정도의 피크를 좀 보고 있는데 네.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 사실 이전 정부였으면은 이미 거리두기 엄청나게 네, 그렇죠. 강화를 했을 터인데 네. 그 정도까지 용인하고 그냥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유럽도 심하지만 한 군데도 닿진 않아요. 네. 그냥 열어놓고 걸릴 사람 걸리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한 2년 겪으면서 네. 전 세계 대응이 달라졌는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중국만 제로 코로나를 유독 고집을 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 그런 변이란 최근에 이제 마카오도 네. 조금 나오니까 벌써 한 2, 3주 벌써 닫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아직 그런 거에서 태세 전환이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의 어떤 재봉쇄를 통해 가지고 세계 공급망이 조금 또 차질받는다 이런 얘기는 잠깐 노이즈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변이가 과연 이제 우리도 한 2년 정도 겪으니까 뭐 진단 시약도 나오지만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는 입장이라 세상에 변이가 뭐 빨라진다고 하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도 그만큼 대비가 돼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뭐 팬데믹 상황도 그 전보다는 좀 덜 위험스러운 수준에서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큰 근데 영향은 저는 아닐 것 오히려 같아요. 이걸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를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여기서 극명하게 피해주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디에 투자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은 투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CJ, CGV 같은 경우 네. 오늘 좀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엊그제 연구체 4천억을 발행을 했는데 3천억이 미달이 됐어요. 네. 1,0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CJ CGV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다양한 뭐 영화 산업에서 돈이 안 벌리다 보니까 네. CJ 그룹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이 이자가 연간 1,500억 이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이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연구체를 발행했는데 전부 다 투자자들이 외면해 버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CJ CGV는 발등에 불이에요. 더군다나 일부 LCC 같은 경우 지금 막대하게 차입을 계속해서 일으켜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올 성수기 때 이게 수익이 잘 안 나버리면 굉장히 이제 한계에 매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유명한 그 식당이 최근에 어제인가 하루 사이에 18팀이 예약을 취소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이쪽에서 수익이 안 나서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피하고 보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됐을 때 리오프닝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리오프닝 얘기 안 했었거든요, 잘. 네. 근데 오늘은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락으로 갈 것 같지만 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공매도를 했던 거는 쇼커버링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 네. 같은 경우도 저게 왜 외국인이 사요? 라고 네. 문의를 하시는데 그냥 그동안에 어느 정도 공매도 압박들이 이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수급으로는 보이기 시작하는 네.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 하나 리오프닝의 가장 또 단점으로 자리 잡았던 것 중에 하나는 환율이었죠.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데 나가겠느냐라고 네. 하는 이로부터 소비 심리까지 다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예. 어차피 이거 저희가 안고 살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서 김동엽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즉 치료제도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이 코로나19의 국면에 대비해야 될 쪽은 저희가 보통 상비약으로 그런 거 많이 갖춰 놓죠. 뭐 진해, 거담제, 가래 제거하는 약이나 뭐 감기약 예. 이런 거 보니까 쇼티지를 합니다. 요즘 이쪽도 없어요. 저도 네. 어저께 사러 갔다가 거기 좀 칼칼해가지고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두통약 이런 것도 벌써 네. 다 동나고요.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간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 번만 짚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고용에 대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내연기관대 기술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극단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엔진 사업부를 해체하면서 네. 그건 이제 다 분산시켰다라고 해요. 네. 분산시켰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 구조가 단순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어떤 대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는 대기업이 소화해낼 수 있지만 네. 전기차 쪽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입장하고 현대기아차에 수많은 부품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상장된 기업 중에 네. 전기차 쪽으로 방향 태세 전환이 안 되거나 그쪽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들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오늘 소장님의 말씀이 좀 적으셔가지고 기회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산업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뀔 때는 바뀌는 걸로 적응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기가팩토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이 관리만 합니다. 직접 저희가 뭐 어떤 드릴 들고 가서 뭐 이렇게 네. 나사박 조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 자동화로 빨리 가는 얘기고요.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시각들을 빨리 바꿔야 산업 자동화와 같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됐다. 그런 쪽으로 관련주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도 완성차 업체지만 이게 인력 구조를 보면요. 카센터들 많잖아요. 네. 여기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그러네.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조금 아직 덜 된 카센터, 뭐 이제 동네 카센터라 그런 데는 전기차 지금 수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 아주 특성화된 전기차 그 브랜드에 이제 입고해야지 처리가 될 텐데 뭐 앞으로 큰 산업적인 구조의 그 변화에 있어서 정말 카센터 업계도 큰 구조 조정 내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카센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가 물론 처음에 나오면 뭐 일단 소모품이야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전 내연기관차보다는 신차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어떤 뭐 고장이라든가 이런 뭐 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렌터카 그런 그 카센터 업체들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 전망 자체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다는 게 좀 우려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고용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경기 침체 걱정하는데 이게 거의 신호탄처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거든요. 그 피사라고 유명한 네. 그 차량 업체가 전기차를 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카센터를 가지고 이제 앞에 그 카메라 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달면 전기차 수익이 떨어져가지고 AS가 안 된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변화의 과정이죠. 자, 오늘도 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또 증시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린 것보다 이제 걱정을 많이 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얼음판처럼 다들 가고 있습니다. 경주마는 내일은 하루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는데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증시가 좀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경주마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